그 와중에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고 제 인생을 바꾼 첫 재심 사건을 만나게 된 거죠.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몇 번 나왔었던 바로 네, 그 사건 수원 맞죠? 사건도 3번 정도 나왔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.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정 안에 그 15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화단 옆에서. 지난해 일어난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들이 추가로 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들 역시 집을 나가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.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 2명의 노숙인 그리고 5명의 그 가출 청소년들 총 7명이 한때 자백을 했고요. 그 자백이 증거가 돼서 짧게는 1년, 길게는 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습니다. 모두 이제 순차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요.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이제 했죠.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근데 제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수원 노숙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다 자백을 해버린 상황이잖아요. 네. 한 명도 아니고. 한 명도 아니고.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변호사님은 어떤 확신이 있으셔서 아 이거는 범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? 그러니까 아무리 뜨고 싶더라도 네. 그 뜨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목표는 그쵸, 있어야 그쵸, 되잖아요. 그쵸. 증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. 뜨면 일단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. 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일 때가 네, 있긴 뭐 한데. 그렇긴 하겠죠. 예. 그래서 사실 많은 다른 법조인들이 박 변호사가 너무 지금 무리하고 있는 것 아니야? 아. 그리고 사실 그렇게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? 모심하는 시선이 많았어요, 사실. 적어도 물리적인 포각 같은 건 없었다는 네, 말씀이신 맞습니다.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백이 증거의 왕인 건 맞지만 네. 또 굉장히 위험한 증거인 것도 맞아요. 아, 위험한 증거. 위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백이 다른 정황 증거나 이런 어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자백을 허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황 증거들과의 어떤 모순이 많았고요. 결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억울하다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영상 녹화입니다. 영상 녹화물을 통해서 자백이 조서로 정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,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압박이나 해유 이런 부분도 봤고 이게 이제 실제 진술과 달리 조서에 담겨지는 그런 문제점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. 그래서 야 이것은 자백의 실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뭐 요걸 넘어갔다고 사진을 보니 낯선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. 그 말이죠. 맞아서 죽었잖아. 그게 그냥 때려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다. 너도 막 온 힘을 다해서 때리라고 그랬지. 발로 차고 얼굴도 찼어? 그럼 이제 내가 보기에도 진짜 심하게 많이 때렸어?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는데요. 자꾸 내가 병신같아서 장난치고 억울해 장난이에요. 그 정신에도 없었는데 있다고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알아야지도 말아줘. 제발 안 믿어주니까 저 포기하고 가는 건데요. 아 오늘 안 되겠어요. 진짜 정말 믿어준 사람한테 사과 하나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었어.
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기 힘든 어떤 물리적 강요, 예를 들면은 물고문이든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때린다든가 이런 물리적 강요에 의한 어떤 이 위법 수사에서 허위 자백이 있을 수 있지. 네. 어떻게 회유나 기망 뭐 이런 어느 정도 약간의 작은 압박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할 수 있을까? 다들 그게 가능한 일이야라고 의심을 하게 마련이거든요. 근데 뭐 경찰이 회유를 했다는 건가요, 이 사건에서? 먼저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. 조사를 받는 사람의 특성이 이런 수사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. 되게 뭐 나이 어린 미성년자, 또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, 그리고 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죠. 그리고 또 뭐 많이 못 배우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취약한 분들이긴 하지만 꼭 이런 취약한 분들만 또 자백하는 건 아니거든요. 허위 자백. 뭐 전직 경찰서장도 허위 자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전직 경찰서장요? 네,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. 뇌물 사건에서 허위 자백하는 경우도 있고. 오. 사람이 허위 자백하는 심리가 일단 고립감을 먼저 느낀다고 해요. 먼저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. 그리고 또 그 내가 자백을 했을 때 받게 될 어떤 처벌에 대한 현실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. 현실감이 예, 떨어진다. 떨어진다는 거죠.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겠어라는 생각. 그리고 일단 2단계 이 상황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. 일단 모면하자. 일단 모면하자. 다음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겠지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제 수원 사건 하면서는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을까? 나를 의심하게 되는 네, 거예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게까지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구나 생각 많이 해요. 허위 자백 문제를 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부딪히시면서 네. 뭐가 이렇게 변호사님을 자극하셨길래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지? 영화에서 멋있게 묘사가 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다르셨을 것 같기도 하고. 순수하게 어떤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. 네. 굉장히 욕심이 많았는데 사건이 이제 해결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. 그 과정 속에서 몇 년 걸리신 거예요? 아이들 무죄는 2년 6개월이 걸렸고요. 그 노숙인 분들의 재심 무죄는 총 끝날 때까지 6년 정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일만 한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긴 시간을 보내면서 알려야 된다는 것은 일관되게 그냥 또 있었고. 유지했어요. 그래서 한 사건으로 제대로 그냥 알려졌죠.